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오늘부터 하향 조정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경심사에선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도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정치권 소식, 오늘은 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정부가 고심 끝에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를 오늘부터 결정을 했습니다. 박원석 의장님, 네. 이게 뭐 한계 상황이었던 자영업자를 좀 고려한 조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점도 있을 텐데 그보다 예. 먼저 지금 일주일 이상 확진자 수가 100명대에서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전처럼 확진자 수가 뭐 200명, 300명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자영업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방역 단계를 완화하기 어려웠을 텐데 아직도 소규모 집단 그 발생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네. 이전에 한참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가 되고 있어서 정부가 이제 방역 조치를 조금 완화한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자영업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12개 집합금지 업종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영업 제한과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금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정부에서 좀 이따 저희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추경 예산안을 통해서 중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지금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찌됐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정부도 뭐 지금 갑작스럽게 경계심을 늦출 수는 없지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좀 완화해 가면서 상황을 보겠다 이런 판단 하에 2단계 2주 연기를 결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거리를 좁히면 확진자가 늘고 아니면 확진자가 줄고 이 사이에서 정부가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 뭐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고위험 시설 12개 업종 가운데는 지금 PC방 영업은 허용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노래방이라든가 뷔페라든가 나머지 업종들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되는 부분을 두고 좀 불만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 국면이 얼마나 길어질 것이냐에 대한 예측을 정부가 좀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초기에는 이제 2주 정도 고비를 바짝 죄면은 이제 정상 생활이 다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자영업자분들은 그 정부의 말에 신뢰를 보내면서 아 그래 우리가 2주만 다 같이 고생해보자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동참했던 것 같은데 그 2주간의 영업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게 장기화된다고 했을 때 아까 이제 박 의원님께서 100명 단위대로 컨트롤이 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 이하로 낮추는데 과연 거리두기가 무조건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부도 말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이제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한계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PC방 같은 경우만 해도 초기에 이제 형평의 논란이 있었던 것이 자, 저희가 PC방과 카페를 놓고 봤을 때 초기에 파주에서 카페에서 집단 감염이 이제 발생했을 때 그때 저희가 인지했던 건 뭐냐면은 아 그래 카페 같은 공간에서는 오히려 마스크를 내리고 입을 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공조 시설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바이러스 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오히려 카페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PC방 같은 경우에는 집단 감염 사태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금지 조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돌림노래처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고 그냥 정부에서 어떤 사고 실험만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 PC방 업주분들도 할 말이 충분히 많을 것이다. 오히려 가면은 카페에서 터졌는데 카페 가보면 요즘 보면은 전부 다 노트북 펼쳐놓고 PC방에 사는 것처럼 일을 하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보면은 뭐 게임을 하진 않겠지만은 그런데 왜 카페는 초기에 안 닫고 우리만 닫게 만들었느냐 이런 불만이 지금까지 팽배해왔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도 좀 감내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처음 겪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다 보니까 정부도 보완책을 하나씩 마련하면서 지금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봐서 추석 연휴 때 이게 2.5단계로 다시 올릴지 아닐지 이것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모두가 조심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 걱정이 지금 개천절 보수단체 집회 강행하겠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걱정인데 자 그런데 전세버스 기사님들이 힘들어도 우리 개천절 집회 손님들 안 태운다 이렇게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이제 8.15 집회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 8.15 집회가 실제 코로나 2차 유행의
분명하게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서 이제 국민 여론도 굉장히 악화됐고 또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그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비난들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천절 집회를 주최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지금이라도 좀 그 집회 주최 의사를 재고하셨으면 하는 네.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오죽하면 이제 버스 전세 기사들이 그런 이제 버스는 대절하지 못하겠다라고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승객을 태워야 생계를 영위하는 분들께서 그렇죠. 안 근데 이제 태우겠다. 그분들도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뿐더러 예. 그게 이제 공동체에 주는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운송은 못 하겠다고 거부 선언을 한 건데 이렇게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그분들이 주장하시고 싶은 바가 어떤 것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 꼭 집회만으로 표출돼야 되느냐 다른 방식을 얼마든지 찾을 수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기본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과도한 그런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에서 또 앞서 8.15 집회에서 분명히 그게 코로나 유행의 어떤 확산에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런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 오히려 이분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바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데 훨씬 덜 효과적인 결과를 낳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모이지 않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그럼요. 요즘에 예. 온라인을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경제 방역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자,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 심사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가장 쟁점이 13세 이상 전 국민한테 지원하는 2만 원 통신비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자, 이거 박원석 의장님한테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1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정의당에서도 지금 이 부분은 반대 입장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소액이라도 국민들에게 좀 작은 위로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과연 지금 전체 추경 규모가 7조 8천억 원이고 그중에 지금 고용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고용 유지 지원금 같은 경우가 1조 원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이라든지 또 돌봄 지원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추경 예산의 그 내역의 균형을 봤을 때 그중에 거의 1조 원 가까운 돈을 이렇게 통신료 공로 지원한다는 것은 좀 잘 맞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정부가 그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 이유는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정부의 지원이 소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고스란히 그 돈이 통신기업들의 금고에 잠기게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재정 승수 효과도 없고 소비 진작 효과도 없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비대면으로 인해서 늘어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걱정한다면 오히려 비대면으로 인해서 평상시보다 특수를 누리고 있는 통신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요금을 인하하거나 감면하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국민한테 맞지. 혜택이 돌아가더라도 그것은 기업이 그렇습니다. 저소득 사실은 하도록 이동통신 유도하는 3사의 그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통신기업들이 이 비대면의 특수를 누리고 있는데 저희가 고통분담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부가 이거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할 게 아니고 통신기업들이 자발적 감면을 하거나 아니면 요금을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한 정책이 아닌가 싶고 지금 애초에 하려고 했던 그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은 더 어려운 곳에 저소득층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고용유지, 고용 상황이 비상이기 때문에 고용유지 지원금에 보태서 쓰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빚내서 지원하는데 지금 경제 활성화에 이 부분은 도움이 안 된다. 조금 더 효율적인 그 사용처를 찾아보자 이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좀 보겠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한 평가. 잘못한 일이다가 10명 중 6분인데요. 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제 큰 어떤 지원인 것처럼 언급하고 이제 사실 여당에서 세심하게 기획해서 만든 것처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역풍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게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전격적으로 선심 쓰듯이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아까 뭐 박 의원님 말씀하신 뭐 승수 효과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소비 진작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부분 여기도 저희 국민의힘도 동조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저는 사실 지금 아까도 언급됐지만은 가장 위기 상황으로 인지되는 것은 결국
폐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고용을 줄이게 되는 상황을 자영업자들이 맞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곳에 1조 원이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2만 원씩 골고루 지원이라는 그런 어떤 표현이라는 거는 사실 눈 녹듯이 없어질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 안을 지지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지금 뭐 예를 들어 민주당 내에서도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반대 의견을 조금씩 표출하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 내 이견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자칫 잘못하면 정치인들 간 자존심 싸움으로 가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어려운 분들, 아까 제가 언급했던 자영업자분들 폐업하지 않고 고용을 줄이지 않도록 하는 곳에 가야 된다라는 공감대를 빨리 여당 내에서 형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이제 사실 독감 백신 접종으로 그것을 이제 비용을 전용하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는 지금 감염병 때문에 특수한 상황인 만큼 독감에 대한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선행한다면은 만약에 이제 그 환절기가 지나고 이제 겨울이 가까워지면은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의료 수요가 폭증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발열 증상이 생긴다 아니면 기침 증상이 생긴다 했을 때 이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인플루엔자에 의한 것인지 이런 걸 또 분별하는데도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예산 투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이 몰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예, 맞습니다. 예,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서 청와대는 전 국민 지원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제1야당은 좀 핀셋 검증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호순 경제수석 그리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이야기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2만 원을 국민에게 모두 전달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전달 방법을 찾은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한 가족이 이제 중학생 이상이면 3명, 4명 된다면 6만 원, 8만 원 정도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무의미하게 그냥 주나 마나한 그런 지원이냐? 이제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국민 입장에서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든 통신비 2만 원이 됐든 우리 가족이 6만 원이 됐든 뭐 그걸 뭐 돌려서 그 데이터 사용료로 제공해 주든 안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예방접종으로 쓰든 그건 어떤 용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대상은 된다고 봅니다만 알겠습니다. 통신비 이 상황에서 통신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통신비가 지금 약 9천억 내지 1조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되고 난 뒤에 여러 곳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왜 택시 기사분들 가운데서도 개인 택시는 되고 왜 법인 택시는 안 되냐. 그리고 자영업자 중에서도 왜 매출 4억 원으로 이렇게 한 한도를 잡고 있느냐. 소위 말해서 이 문턱 효과 때문에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그리고 또 업종에 또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고 또 학생들 뭐 돌봄 사업 이런 데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안을 하나하나 보고 과연 어느 것이 더 실효성 있고 코로나 방역 대응 그리고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국민들한테 어떤 것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냐 꼼꼼히 점검하는 알겠습니다. 예. 자, 먼저 청와대 입장부터 좀 보면 물론 국회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는 것을 충분히 존중하지만 이게 지금 비대면 수업 등이 굉장히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무선통신이 방역 필수품이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 예산으로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차라리 투자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는 필요하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런 사업은 추경 예산안보다는 본 예산을 통해서 하는 게 좀 타당하다고 보고요. 무료 와이파이망만 하더라도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질적 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와이파이 4를 쓰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공 와이파이들이 이게 이제 속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고 5G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 6 정도의 그 이 성능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질적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는 저는 예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추경 예산안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꾸준히 이 사업을 일종의 이제 국민들의 통신복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확대하기 위한 본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앞서 이제 뭐 청와대 입장도 들어봤는데
물론 뭐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비대면 사회에서 일종의 이제 통신 부담이 늘고 국민복지 차원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소액이지만 지원을 하겠다는 게뭐 나쁜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그 자원 배분에 가장 효율적인 그런 어떤 수단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전 국민 대상의 2만 원의 통신비 지원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체감이 되겠는가. 예. 요즘 통신비들은 대부분 정액으로 사용을 하고 정액요금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체감 효과가 과거에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했던 거와 비교할 때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정부가 이제 선별이나 보편이나 이 논란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이게 맞춤형 지원으로 가면서 그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서 부분적인 선별 지원책을 포함시켰는데 이건 이제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저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면 오히려 이 그 비대면 특수로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통신 기업들의 자발적인 요금 인하나 감면을 이끌어내는 것이 보다 더 나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예. 이게 김경수 지사가 이제 그 근거를 열거하면서 했던 내용 중에 보면은 기생충에 나오는 어떤 와이파이 쪼그리고 접속해가지고 뭐 데이터를 쓰고 이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창업자들이 뭐 사실 회사를 창업해서 운영하는데 사무실에 인터넷을 못 깔아가지고 와이파이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기생충과 같은 사례를 예로 든다고 하면은 오히려 선별적 지급이라든지 선별적 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앞으로 강화하는 논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김경수 지사가 왜 그런 근거를 댔는지 모르겠고 공공 와이파이가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IT 창업의 환경이 좋아진다라는 주장까지 가는 거는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어떤 사회적 SOC 투자의 개념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으나 이번에 갑자기 추경을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쓸 비용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좀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이디어의 좀 빈곤 상황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본 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까지 너무 끌어다가 지금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무료 와이파이망 구축은 뭐 전 국민이 바라는 일이긴 할 텐데 이게 추경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본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일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거의 1조 원 가까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좀 한정된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앞서 여러 가지 야당에서 제안들이 나옵니다만은 독감 무료 접종부터 해서 근데 독감은 지금 물량이 확보가 안 돼서 사실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대학생들 장학금 얘기도 나오고요. 돌봄 서비스 규모를 좀 늘리자는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택시 기사들 지원을 하는데 여기 법인 택시 기사님들이 이번 정책에서 좀 소외됐다 보니까 이분들을 지원하지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괜찮다 이런 의견 있어 보십니까? 아마 이제 국회에서 추경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의견 조정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편성해 놓은 추경 항목으로만 보더라도 고용유지 지원금 같은 경우에 1조 4천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무엇보다 지금 고용 상황이 어렵고 그리고 이제 규모가 작은 소상공업의 고용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고 또 돌봄 수요가 여러 영역에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뭐 꼭 아동 돌봄뿐만이 아니라 요양 부담도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1조 원 편성해 놓은 이 돌봄 지원 예산을 더 확대하는 것도 한 방안일 수 있고요. 새희망 자금 소상공인 지원액을 3조 8천억 지원 편성을 했는데 3조 8천억이면 작지 않은 돈입니다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또 정책의 계단 효과로 인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형평성 논란이 아까 이제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처럼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추가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다고 보고 다양한 논의를 저희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아이디어 혹은 여당이 내놓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여러 지금 국민들의 문제제기나 비판이 따르고 있는 정책을 끝까지 좀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유연한 자세로 국회에서 논의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당이 이번 주에 심사를 마쳐서 18일에 통과시킨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마지막 쟁점이 통신비입니다. 근데 이거는 더 좋은 의견을 모아가자는 취지니까 좀 열린 자세로 이거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번에는 기본 대출권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발권 이익을 특정 소수만 누리니까 화폐 발행에 따른 이익을 돈 많고 우량 대기업들만 저리로 얼마든지 빌려 쓰는 이익을 누리는데 서민들은 24%씩 이자 주면서 그것도 제대로 못 빌려 쓰지 않느냐. 이게 개인 게 아니라 결국 국가의 화폐를 빌리는 것인데요.
지금 정부 중앙은행에서 0.5%로 은행에 빌려주고 은행은 이걸 가지고 이제 대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부 대다수의 국민들은 소외되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의 대출 받을 권리를 부여해주자. 아주 이제 일정에게 장기 저리로 원한다면 보통은 평생에 한 번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 만들어주자 그런 거죠. 저리라고 하는 것은 우량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 고소득자들처럼 지금 같으면 은행의 대출 금리 1~2% 정도로 빌려줘야 한다고 보고요. 기간이야 저는 그게 3년 쓰다가 갚든지 또 10년을 쓰든지 20년을 쓰든지 이자만 잘 낸다면야 그렇게 원하는 만큼 쓸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인데요. 이러니까 다 가서 떼먹을 거 아니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던데 우리 국민들 그렇게 불량하지 않습니다. 자, 기업들은 싼 이자에 돈 빌려 쓰는데 지금 신용 없는 서민들은 제2금융권까지 가서 최대 24%까지 이자를 쓰는 상황이다 보니 이걸 나라가 좀 보증을 해서 전 국민이 마이너스 통장을 좀 저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쓸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대포 통장이라는 게 뭡니까? 가진 게 명의밖에 없는 사람이 그 권리를 이제 팔아가지고 대포차나 대포폰이나 아니면 대포 통장을 이제 매매해서 사실상 이제 돈을 가져가는 방식인데 이 대출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제 부여가 되게 되면은 해당 권리 또한 불법적으로 음성적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것처럼 악용할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정책의 근본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이 기본 대출이라고 하는 것. 과거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 청년에게 일시금으로 일정액을 지급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저는 일정액을 대출하자는 의견에는 좀 동의할 수 있다고 봤던 것이 우리가 지금 복지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가지고는 꽁돈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부분을 아무리 저리라 하더라도 내가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그것을 소비에 있어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소위 말하는 무상 지급에 반대되는 성격으로서 이걸 저희가 언급을 해왔던 적이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것과 약간 변형된 형태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는 이재명 지사의 안이 만약에 관철이 되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돈을 다시 걷어들일까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그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었는데 제가 이걸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는 그 국가 장학금 중에서 보면 든든 학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ICL이라고 해가지고 취업부 상환제라고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은 나중에 취업해서 소득이 발생하면은 일정 부분을 항상 상환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설계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본 대출이라든지 전 국민 대출을 만약 시행하게 된다면은 이것을 국세청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일정 액수 한 번에 다는 아니고요. 조금씩 상환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라든지 이런 어떤 그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이 논의가 시작된 건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큰 틀에서는 좀 같은 의견이신 거고 다만 이제 회수 방법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논의는 앞으로 좀 진척시켜 나가면 쉬운 내용이 아닌데 쉽게 얘기하니까 약간 답답합니다. 이거는. 그렇습니까?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쉽게 이렇게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너무 돈 빌리기 힘든 서민들한테는 좋은 정책이긴 한데 지금 신용대출 증가세 추이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해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이게 생활자금이 바닥나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신용대출을 최근에 많이 받고 있어서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일종의 이제 신용과 복지를 결합시키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지는 발권력을 동원해서 그 돈을 기업들이나 혹은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만 대출을 받아갈 게 아니라 국민들 누구나 장기 저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하자 요 제안인 것 같습니다. 기본 취지에 공감하는 바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좀 선행돼야 될 정책이 있다고 봐요. 우선은 지금 시중은행이나 혹은 제2금융권의 대출 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자 제한법이나 대부업법이나 이런 걸 개정해서 대출 금리를 확 낮춰서 시민들도 조금 이제 시중은행이나 금융권의 대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도에 따라서 이제 이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서민 금융 그 영역에 있어서 이 신용도가 좀 낮은
이런 국민들도 좀 대출 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접근성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고, 근데 이제 이 정책이 시행될 때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이제 모럴 해저드잖아요. 네. 결국에는 대출해가지고 안 갚거나, 혹은 앞서 뭐 대포통장 얘기도 나왔지만 본인 명의가 아닌 명의를 대여한 대출이 일어나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에 결국 이게 안 하니만 못한 정책이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예. 그 점에 우리 국민들 대해서는 그렇게 불량하지 않다. 네, 그 점에 그렇게 대해서는 얘기했는데. 사실은 시간을 뭐 그 이재명 국민들 선의만 갖고 그 정책을 관철시킬 수는 없을 것 예. 같고요. 국민들의 선의가 전제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금융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따른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서 있어야 된다. 예. 근데 그 점은 이제 뭐 제한이 이루어졌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 저는 그리고 이런 대안들이라는 게 아까 보수 쪽에서도 이걸 검토 안 했던 건 아니지만은 결국에는 기존의 무상 지급식 복지에 대한 대안의 성격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책임 있는 대출을 이제 강화한다고 했을 때는, 그랬을 땐 무상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또 줄여야 된다는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이재명 지사의 언급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뭐 지급하는 곳은 이 부분이 또 선두주자 아닙니까? 근데 이것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대안적 성격이 아니라 이것 또 하자는 거냐? 이렇게 나오면은 다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 추경심사 이야기에서 통신비, 거기서 또 기본대출권 이야기까지 지금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아들 군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추미애 장관이 SNS에 송구하다, 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도 흰 것을 검은 것으로 말한 적이 없다, 결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자, 추 장관 엄호에 들어간 민주당에서는 황희 의원이 남긴 SNS 글이 큰 파장을 또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그야말로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I believe 나에게 오는 길은 조금 멀리 돌아올 뿐이겠죠. 나만큼 울지 않기를 그대만은 눈물 없이나 편하게 떠나주기를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대라는 걸 알기에 네. 자, 오늘 대정부 질문이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오늘 출석할 예정입니다. 자, 공방이 예상되는데 어제 앞두고 SNS를 통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일단 국민께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뒤로 가면 이제 해명도 같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를 이제 1, 2, 3 이렇게 숫자 붙여가지고 쓰셨거든요. 네. 보면은. 근데 제가 그냥 세 줄 요약하면 이겁니다. 아무쪼록 시끄러워서 미안하다. 근데 뭐 검찰 수사하는 거 내가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하여튼 난 잘못한 건 없다. 뭐 이거 세 가지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결국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저자세로 이제 글을 쓴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게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한 달 전으로만 시간을 되돌려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야당 의원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예. 거기다 대고 소설 쓰고 있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지난 한 열흘 가까이 말을 아낀 것이나 이런 것들도 예. 어떤 자숙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여기 적힌 것처럼 개입하기 어려워가지고 말을 줄인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기색이등등하던 모습에 비해 가지고 궁지에 몰려서 그랬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 좀 진정성이 떨어진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황희 의원의 그런 어떤 발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적절했고
저는 이제 사실상 단독범이 아니라고 해서 공범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이제 시각으로 야당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황희 의원이 원래 이전까지 SNS에 쓴 글이나 이걸로 부각돼 가지고 뭐 기사화되고 이런 적이 많지 않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나서 가지고 결사옹위하고 사람을 범인으로 몰고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여권에서 그 당직 사병 가짜로 몰았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정 시점 이후로는 계속 여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여권은 메신저를 공격해가지고 메시지를 잠재워라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자체도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봐가지고 저는 황희 의원도 이건 단독범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황희 의원도 분명히 공범으로서 누가 작전을 짰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뭐 나중에 사과하라면 하겠습니다. 제가.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를 하겠다. 개인적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 녹취를 먼저 듣고 박원석 의장님한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보자 실명을 공개하고 단독범이라는 표현을 쓴 민주당 황희 의원의 SNS 글 두고 지금 주말 내내 정치권 후폭풍이 이어졌는데요. 자, 오늘 아침 여야 대표들은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했던 가족 이야기와 검찰 개혁을 향한 충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는 많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진실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입니다.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 바랍니다. 정치권은 정쟁을 자제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돕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할 것입니다. 여당은 단독범, 공범 운운하며 엄마 찬스에 의한 황제 근휴가를 제보한 청년의 실명까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태 해결은커녕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불공정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됐다는 비판 목소리가 매우 높고 있습니다. 지금 불공정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됐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데 매우 강한 표현으로 지금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박원석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 SNS에 올린 글과 조금 전에 이낙연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니 아마 정부 여당은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고 이제 기조를 잡은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이제 추미애 장관이 조금 침묵 속에 사태를 주시했던 건 여론의 향배를 좀 지켜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검찰 수사의 어떤 결론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판단하에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돌파하겠다 이런 기조를 내세운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추 장관의 태도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이 사안을 다루면서. 그래서 아마 이제 SNS에서 다소 몸을 낮춘 것은 그런 태도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여전히 그 내용을 보면 형식적인 사과나 위관 표명은 했지만 정작 답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 와서 추미애 장관이 이전에 했던 답변들을 보면 본인은 물론 보좌관도 전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는데 둘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누군가 민원실에 전화를 했고 또 보좌관도 전화를 했고 또 통역병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나가 있는 민주당 관계자가 당대표실에 연락을 받고 전화를 했던 것까지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비단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뭐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우리 사회 공직자들이 이른바 이제 공적 지위가 갖는 어떤 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성찰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군복무를 하던 시절이 민주당 당대표, 여당의 당대표를 하던 기간과 유사합니다. 그 기간에 어찌됐든 간에 군의 당대표실에 누군가가 관계자가 전화를 했다면 그런 전화 자체가 상당한 위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문의라고 본인들은 얘기는 하지만 그게 단순한 문의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게 권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공적 권력에 대한 어떤 성찰이랄까, 태도랄까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고요. 또 황희 의원 논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국회의원이 이제 갓 20대 뭐 이제 초반을 간 넘은
그런 어떤 개인에 대해서 예. 단독범으로 보이지 않는다. 어떤 배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범죄자처럼 몰거나 혹은 국민을 공격하는 그런 어떤 그 태도를 보인 것도 매우 부적절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옳다는 확신하에 국민들이 어떤 비판을 가하든 국민들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정치를 하겠다.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서 대단히 좀 유감이고 아쉽습니다. 스크럼 짜고 정치를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자, 이낙연 대표 오늘 이 관련해서 공식적으로는 첫 언급을 한 건데요. 사실관계가 많이 분명해졌다. 얘기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군에서 밝힌 내용을 보니까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병가를 갔던 카투사 병사들 서류를 봤더니 95% 정도 보존이 안 돼 있다. 오늘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것에선 저희 당의 이제 국방위원들이 다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보겠지만은 사실 사안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휴가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구두로 승인될 만한 사안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병가를 기형적으로 1차, 2차 병가에 이어서 개인 휴가까지 연장된 것에 대해 가지고 소명이 된 서류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다 따져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군에서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이제 정보를 공개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지금 야당이 묻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답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규정 문제만 하더라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황희 의원이 발언하기 전에 결국에는 여당 국방위 관계자들과 그리고 군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당정 협의를 한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확인됐었는데 저는 뭐 사실 이런 것들 야당 입장에서는 정보가 제한된 것들에 대해 가지고 만약 국방부가 편향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도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의 규탄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이 보도에 대해서 박원석 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저는 뭐 검찰 수사에 가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검찰 수사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겠죠. 그런데 카투사라는 부대에서 그런 정도로 행정적 관리가 안 됐다면 그 행정적 관리가 안 된 것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건 감찰을 하거나 뭔가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렇게 카투사에서 휴가병들에 대한 행정 관리가 안 된 거를 이 상황에서 추 장관 아들의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변호 논리로 사용하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군 관리의 문제가 만약에 이 정도라면 이 또한 별개의 문제로 또 다뤄야 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아주 짧게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결정적인 추가 제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경로로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와 뭐 하태경 의원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뭐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함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제보가 없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대정부 질문 오후에 있는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니까요. 아마 여기서 나오는 발언들 언론에서 많이 보도들을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